안녕하세요, 김민중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전세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해서 곤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최근에 그 경찰청에서 이런 수사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수사 지침을 보면 전세 사기 관련해서 일정 유형의 범죄 유형을 정하고 이제 엄정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지침을 발표했는데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지침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지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 지침에 나와 있는 세세한 전세 사기 유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더 살펴볼 예정이에요. 경찰청이 보도한 그 보도 자료를 보시면 7월 25일에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에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경찰청에서 전세 사기에 관해서 전국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2022년 7월 25일부터 6개월간 이제 무자본, 갭투자, 깡통 전세 등 불법 행위를 강력 단속한다는 내용이에요. 7월 25일부터 6개월이니까 1월 말까지 이런 전담반을 설치해서 강력 단속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장기간 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특정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 전세사기 전담 수사본부 설치하고 시도청 경찰서에 전담팀을 운영해서 큰 사건의 경우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 그리고 국토부 등의 관계기관과 공조제기를 구축해서 면밀한 수사를 하겠다. 이런 걸 발표를 한 겁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요. 우선 연도별 전세 사기의 단속 현황이 있어요. 2019년에는 107건, 95명이 단속이 됐고요. 20년에는 97건, 157명이 단속됐어요. 21년 187건, 243명이 단속이 되는데요. 전세 계약은 엄청 많이 체결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엄청난 숫자의 전세 계약이 체결되고 있는데 사실 기존에 저희가 단속됐던 횟수를 보면 매우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처벌되는 경우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조금씩 이제 늘고는 있습니다. 늘고는 있는데 거의 처벌되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아주 명백히 이제 입증이 되는 경우만 처벌이 됐었던,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었어요, 수사 과정이. 제가 이전에도 전세 사기 고소를 당하신 분을 변호도 해봤고 전세 사기를 고소를 해봤는데 실제 이 전세 사기 구조에 대해서 경찰관들이 구조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심각하게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사실 경찰관들은 이 헌법상 규정된 범죄만 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전세 계약, 민법상 계약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돼서 처벌이 덜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요즘 워낙 많은 숫자로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경찰청에서 이런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전세 사기 주요 사례를 보면 2019년 대학생 원룸 전세 보증금 편취 사건이 있는데요. 보증금을 반환한 능력이 없음에도 대학가 원룸 임대 사업으로 대학생 등 113명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44억 원을 편취했다.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지금 결론이 났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기사인데요. 이 최근 기사를 보면 억울합니다.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122명의 원룸 전세 보증금 47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13년, 징역 13년 6개월이 선고되자 피고인이 부장판사에게 외친 말이다. 난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요. 동생이 한 겁니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대요. 아무튼 사기 등 혐의로 13년 6개월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렇게 내려보시면 이제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이렇게 단독 재판에서 열린 사건이고요.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된 A씨에게 징역 13년 6개월을 선고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기 범행 일부에 가담한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요. 그리고 명의를 빌려준 C씨에게는 벌금 3천만 원이 선고됐어요. 이 사건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A씨와 B씨 친척 관계에 있는데 전북 익산 원광대학교 근처에 있는 원룸 임대 사업을 하면서 122명에게 46억 원 가량의 보증금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A씨는 16동의 건물 임차인들에게 받은 이 관리비 등을 건물 관리비에 쓰지 않고 관리에 쓰지 않고 해외 경비와 도박, 고급 외제 차량을 사는 데 사용한 것을 알려졌다. 그래서 원룸 건물을 관리하지 않으면서 전기세, 수도세가 당연히 밀리게 되겠죠? 그래서 임차인들이 전기와 수도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전세 계약이 만료가 됐는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해외에 있거나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다음 세입자를 구해서 반환을 해주거나 관리비, 최소한의 관리비는 그대로 쓰거나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전기와 가스료까지 안 됐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A씨 입장에서는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이렇게 받은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충분히 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인정이 됐고 회복이 안 됐겠죠. 합의금이 아마 지급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해서 13년 6월에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렇게 명백히 내가 돈을 받고 다른 용도로 쓰거나 하면 사기죄가 인정이 됩니다. 그럼 다음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21년 최근이죠. 세모녀 빌라 보증금 편취 사건인데요. 미분양 신축 빌라를 무자본 매입 후에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서 51명에게 보증금 1,100억 원을 편취했다 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모녀 전세 사기, 세판서 모친 측 피해자 만난 적이 없다. 난 기망을 한 사실이 없다. 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수백 채 빌라에 전세를 끼고 매입해서 298억 원의 보증금을 챙긴 혐의입니다.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 판사에서 2차 공판까지 열린 상태예요. 그런데 그 세모녀 측은 나는 피해자들과 직접 접촉해서 기망 행위를 직접 한 사실이 없다 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기가 인정이 되려면 내가 피해자에게 기망 행위를 해서 나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근데 내가 기망 행위를 한 게 뭐 있냐? 나는 만나본 적도 없고 기망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리적으로는 이렇게 주장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기망 행위가 입증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 라고 판단이 되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워낙 액수가 크고 피해자들이 많고 그리고 이후에 살펴볼 내용을 보면 조금 이제 계획적으로 하지 않았나라는 의심이 들고 있는 거예요. 임대차 수요는 높은 중저가형 신축 빌라 분양 대행사와 공모해서 건축주에게 지급할 금액에 리베이트를 더해서 분양가를 정했다. 이후에 임차인을 모집하고 분양가와 같은 금액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정해서 계약을 맺었다. 그래서 김 씨는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중 자신과 분양 대행업자의 리베이트로 수억 원을 챙기고 건축주에게는 분양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무자본 갭 투자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니까 분양가가 1억이라 치면 그 건축주에게는 분양가 1억만 지급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신축 빌라는 시세가 정확히 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래된 적도 없고요. 정확한 시세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축주는 분양가로 1억 원 정도 생각을 하는데 분양 대행사와 이런 김 씨가 공모해서 1억 5천만 원의 세입자를 받는 거예요. 그 공인중개사도 이제 같이 설득을 했을 수도 있어요. 임차인에게 설득을 하는 겁니다. 요즘 이 지역 근처에 전세 시세가 1억 5천이다. 그런데 이 물건은 신축이다. 너무 컨디션이 좋다. 풀옵션입니다. 그런데 1억 5천이 말이 되느냐? 이만한 물건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1억 원의 시가에 해당되는 분양가를 1억 5천만 원의 전세 보증금을 산정해서 전세 계약 체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는 건축주에게는 1억 원만 주면 되잖아요. 그 1억 원 주고 나머지 5천만 원 남죠? 그러면은 이제 그 김 씨와 분양 대행사, 공인중개사가 리베이트식으로 돈을 나눠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모두가 행복한 상황이 되겠죠. 세입자만 빼고. 그럼 세입자는 나중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돼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미 그 김 씨, 명의만 취득한 김 씨는 반환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또 다른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반환을 하면 돼요. 그런데 새 세입자를 구하기 이제 힘든 상황이 생겼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의사도 없어지면 반환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축 빌라의 경우에는 건축주, 그리고 분양 대행사, 공인중개사, 새 매수인이 이렇게 공모한 정황이 드러나면 이렇게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 신축 분양을 한 건축주와 분양 대행사, 공인중개사가 공모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고 정상적인 거래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작은 액수의 피해가 있었다면 처벌을 면할 수도 있어요.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조금 손실을 보고 투자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로 증거가 드러나는지에 따라서 처벌 유무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최근 주요 전세 사기의 사례로 이렇게 기재를 해둔 것이고요. 뒷부분을 보시면 이런 전세 사기 단속 사례를 7개의 유형으로 나눠서 단속을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자본 갭 투자,
두 번째는 깡통 전세 등 고의적인 보증금 위반한, 세 번째는 부동산 권리관계를 허위로 고시했다. 네 번째는 실소유자 행세를 무관한 계약을 했다. 다섯 번째는 위임 범위를 초과해서 계약을 했다. 여섯 번째는 허위 보증보험의 경우가 있다. 그리고 불법 중개 매매 매개 행위로 자기 행위를 했다. 일곱 번째 유형을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크거나 건축주, 분양 대행사, 공인 중개사 등이 공모한 조직적인 범죄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개별적 사안에서도 좀 엄정 철저 수사를 하겠다. 그리고 관련 기관과 공조해서 수사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인데요. 그럼 그 7가지 유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점 단속 대상인데요. 첫 번째를 보시면 무자본 개투자입니다. 신축 빌라 등 건축주, 공인중개사, 분양대행사 등 브로커, 매수인 등이 공모, 미분양 빌라 등을 무자본 매입 후 임대차 계약으로 보증을 편취한 사건이다. 이런 유형이 있는데요. 그 유형에 대해서 뒤에 상세히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1번 유형이죠. 피의자들은 미분양 신축 빌라를 전세 보증금만으로 무자본 매입한 후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해서 51명과 전세 계약 체결하고 보증금 110억 원 편취한 사건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살펴봤던 그 세모녀 전세 사기 사건과 유사합니다. 그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깡통 전세 등 보증금 위반한 사건인데 담보 설정, 많은 채무 등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임대차 계약 체결 후에 위반하고 있다. 기타 기망 행위에 의한 보증금 위반한 편취가 있다. 이 2번 유형에 대해서 사례가 있는데,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살펴봤던 전북 익산에서 발생했던 사기 사건입니다. 대출금 미납으로 자금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전세 계약 체결하더라도 보증금 돌려줄 수 없고, 그리고 그 보증금 관리비 받고 해외여행, 도박 등으로 이제 쓴 거죠. 그러면 이제 너는 처음부터 반환해줄 의사가 없지 않았느냐라고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 새로운 세입자를 잘 구해주고 관리비를 정상적으로 쓰고 이렇게 됐다면 혐의가 벗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 명백하게 관리받아서 다른 곳에 쓰고 단수가 되는 정황까지 이르렀으니 도박을 하거나, 그러면 이 혐의가 벗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세 번째 사례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신탁 등기를 말소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고 계약함으로써 전세 보증금을 편취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건축주라든지 돈이 없으면 신탁사에서 돈을 빌려서 일단 건물을 짓고 나서 그 보존 등기를 하고 나서 신탁 등기로 신탁사에게 등기를 이전해 줍니다. 내가 돈을 신탁사에게 다시 돈을 갚기 전까지 소유주는 신탁사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인이든 임차인이든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소유자가 신탁사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매 대금 잔금을 지급을 하거나 임대차 보증금 잔금을 지급을 하면 그 소유자는, 임대인은 그 돈을 이용해서 신탁사에 돈을 갚고 신탁 등기를 나 임대인 명의로 돌리겠다라고 하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그걸 특이하게 쓰는 거죠. 그러면 그 매수인은 잔금을 치를 때 소유자가 동시에 임대인으로 변경될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임차인도 전세 보증금 잔금을 치르면 임대인이 신탁사가 아닌 임대인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게 임차 보증금을 받고 나서 변경을 안 하는 겁니다. 신탁사에 돈 안 갚고 자기가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3번 사건 사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3번 유형은 뭔가? 부동산 권리관계를 허위로 고지한다. 임대차 계약 대상 건물의 저당권 설정, 압류, 경매, 진행 등 우선순위 권리를 숨기고 계약 체결 후에 편취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피의자들은 전월세 세대수 현황, 재산 상태를 허위로 알리거나 묵비함으로써 정상적인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해서 피해자 83명으로부터 54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편취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주로 다가구 주택에서 발생을 합니다. 다세대 주택은 내가 전입신고를 하면 보통 별로 문제될 부분이 없어요. 이전 세입자가 나가고 내가 전입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이전 그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내가 전입신고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될 부분이 없고요.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세대 열람 확인원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그렇게 확인을 하면 다세대 주택에서는 별 문제될 게 없는데, 다가구 주택은 세대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 건물 통으로 등기부가 하나만 나옵니다. 세대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각 세대별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건물에 대해서 별도로 내가 살고 있는 호실에 대해서 전입신고를 확정일자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약간 다세대랑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이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어떻게 확인받는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다가구 주택에 가면 대부분 다가구 주택은 조건이 좋게 나옵니다. 컨디션은 좋은데 다른 유사 매물과 비교했을 때 다세대 다가구 차이만 있을 뿐인데 좀 더 저렴한 월세와 보증금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해서 매물을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인중개사나 이제 중개보조원이 잘 안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고 이제 안 알려주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보시면 누가 언제 전입을 했고 누가 우선순위를 가지는지 순번별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임차인에게 알려주지 않고 여기 전입 신고한 사람 없다, 확정일자 받은 사람 없다, 당신이 1순위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치 우선순위가 있는 것처럼 속여서 보증금을 넣게 하고 말기돼서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후순위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경매를 넘어가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유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유형인데요. 부동산에 정당한 소유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서류들을 위조하고 소유자 등 실권리자인 것처럼 속여서 보증금을 편취했다. 그러니까 난 소유권도 없고 소유권과 관련된 아무런 권한이 없는데 마치 소유자인 것처럼 소유자로부터 정당한 그 권리를 위임받은 것처럼 속여서 보증금을 편취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유형, 어떤 사례가 있느냐? 지금 세 개의 유형이 있죠. 5번, 6번, 7번 사례가 있는데, 피의자들은 오피스텔을 월세로 임차한 뒤에 전세 계약서 및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주인이나 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7명과 전세 계약 체결하고 보증금을 편취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에요. 월세로 들어온 임차인인데, 임차인이니까 살고 있겠죠. 살고 있고 이제 월세 계약서를 갖고 있겠죠. 월세 계약서를 갖고 있음을 기하로 해서 마치 자기가 주인인 양 또는 공인중개사인 양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 보증금을 받고 튀었다, 그런 거겠죠. 여덟 번째 사례입니다. 부동산을 월세로 계약한 뒤에 LH 지원금으로 전세 계약을 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서 34명에게 106억 원을 편취했다, 이런 것인데요. 그러니까 월세 계약을 체결해 놓고 마치 LH 지원금이 나오는 매물인 것처럼 소개를 해서 전세 계약을 체결을 하는 거죠. 이건 이전 세입자가 LH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서 전세 계약을 체결했고 그런 물건이구나 라고 새 임차인을 속여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편취한 것이죠. 그리고 아홉 번째 사례입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임대인으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속여서 임차인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8,140만 원, 보증금 1억 3천만 원을 편취했다. 아마 그 피의자는 그 임대인의 가족 행세를 했을 거예요. 내가 아빠다, 엄마다, 이런 식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도 보여줬을 수도 있고, 그렇게 보여주면서 마치 내가 위임받은 것처럼 속여서 임차인에게 월세 보증금 받고 이제 편취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유형은 허위 보증보험, 주택보증, 보증보험 등 보증을 받을 수 없는 건축물임에도 이를 속이고 임대차 계약 체결 후에 보증을 편취했다. 그러니까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물건인데 가능한 것처럼 이제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죠. 보증보험은 뒤늦게 보험중 보험 계약이 가입되는지 안 되는지가 판명이 됩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넣을 때까지도 판단이 내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마치 보증보험에 충분히 가입되고 내가 협조를 할 것이다 라고 말한 다음에 그 보증금을 편취하는 것이죠. 피의자는 전세금 보증사고 이력이 있어서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기망해서 편취를 했다. 이렇게 보증사고 이력이 있거나 아니면 근린생활시설이라거나 이런 경우에는 보증보험이 가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를 위조해서 또는 가입이 될 것처럼 속여서 기망행위를 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실제 그 은행과 아는 이런 은행 직원과 말이 됐는지 원래는 안 되는 근린생활시설인데 어떻게 또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더라고요.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그런 경우가 드물게 있었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 유형으로는 이제 불법 중개 매매,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별도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선 1부터 6가지 유형은 형법상 사기죄, 사문서 위조 사문서를 행사하거나 이런 법률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요. 만약에 좀 조직적으로 이렇게 범죄가 일어났다라고 봐지는 경우에는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득액이 5억 원이 이상이 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특경법으로 가중처벌될 수가 있어요. 이런 법률 규정을 적용해서 지금 중점적으로 단속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7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유형과 같이 여러 명이 개입되어 있는데 내가 어느 정도 개입되어 기망행위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내가 개입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는 거에 기여한 것처럼 보아지면 형사처벌이 되는 것이고, 내가 단순히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서 기망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이 없으면 처벌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곤란한 상황에 처하신 경우에는 꼭 증거들을 잘 확보를 하셔서 고소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런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로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지역의 매물의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를 꼼꼼히 파악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매매 시세는 어느 정도인지, 전세 시세는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을 해보고요. 조금 의심이 된다, 내가 시세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다른 매물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깡통 전세를 막기 위해서 발표한 것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세가율이 90% 육박했다. 서울 깡통 전세 위험 지역이 어디냐? 라고 하는 기사인데요. 서울시가 8월 23일 서울 주거 포털 내 서울시 전월세 정보 몽땅을 통해서 공개한 전월세 시장 지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구별 연립 다세대 신규 계약 전세가율은 평균 84.5%로 집계됐다. 위 그림은 2분기 구별 전세가율을 나타낸다. 이제 신규로 확인을 한 부분이고 갱신돼서 확인된 부분인데요. 이 전세가율이 상세히 나옵니다. 96%가 넘은 지역도 있고 90%가 넘는 구역들이 있고요. 강동구 여기도 조금 높죠. 이 전세가율을 확인을 해서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지역이 만약에 금천구다, 그러면은 조금 높다라고 확인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강남구다 그러면은 그거보다 좀 낮구나, 그래도 좀 꽤 높네요. 이런 것들을 잘 보고 들어가자는 거죠. 서울시에서 이런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발표만으로 충분하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근처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셔서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이에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면 어쨌든 임차인은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단위로 계약하지 마시고 꼭 2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1년 가입을 하시고 1년 뒤에 임대인이 연락이 안 돼서 계약 연장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임대인에게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보통은 종부세 등을 미납해서 이렇게 압류 붙는 경우가 많고요. 종부세는 당해세라 나중에 우선 공제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후순위로 밀리면서 내 전세 보증금을 다 못 받게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꼭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정부의 전세 사기와의 범죄와의 전쟁, 이 발표한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전세 사기 유형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